저는 남들이 보기엔 조금 이상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무척이나 소극적이고 소심하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아주 멍청이의 모질이 같은 사람이에요. 가족을 제외하고 저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답답함에 극치를 달리는 사람인 거죠.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의견 피력도 잘 못하고 부당한 일을 겪어도 속으로만 앓던 사람이라 바깥으로 나가는 일 자체를 무척이나 꺼려하면서 살고 있었어요. 그런 저에게도 황금 같은 기회가 찾아와서 사업이라는 걸 시작하게 되었는데 저랑 딱 성격이 반대되는 제 인생 친구라고 말할 수 있는 친구와 사업을 하고 있어요. 정아는 정말 제 인생의 유일한 절친이고 태어났을 때부터 친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기억이 없던 시절부터 함께 다녔던 친구예요. 저의 인생을 늘 항상 함께하고 기쁜 일이 있었을 때나 슬픈 일이 있었을 때나 제 옆에 있어 주었던 친구였어요. 초등학교 시절에 곤충 채집을 같이 하고 중학교 시절에는 처음 사춘기가 찾아왔을 때도 함께 겪었던 친구였기에 그 누구보다 각별한 사이가 아닐 수 없었죠. 다른 친구들이 저희가 늘 붙어 있는 걸 보면서 저기는 전생에 틀림없이 부부였을 거라고 말을 하곤 했었어요. 정아는 정말 저의 인생에서 일어난 모든 사건에 대해 알고 있는데 저희가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 정말 운명처럼 다른 학교로 갈라지게 되었어요. 저는 정아가 없어서 불안했지만 정아는 사실 활발하고 쾌활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늘 친구들이 정아의 주변에 득실득실 했었기에 별로 타격을 입지 않았죠. 십수년을 함께 붙어 다니다가 떨어져서 그런지 저는 고등학교 생활을 즐겁게 하지 못했을 뿐더러 친구를 하나도 사귀지 못했어요. 그러던 나중에 제가 엄청나게 못된 아이들 눈에 찍히게 되어서 심하게 왕따를 당하게 되었어요. 생긴 게 그나마 예쁘장하게 생긴 축에 속했었는데 제가 또 소심한 성격이다 보니까 그게 다른 친구들 눈에는 고고한 척하는 걸로 보였나 봐요. 처음에는 제가 새침대기인 줄 알고 멀리 했는데 까놓고 보니까 그냥 소심한 애였던 거죠. 그래서 만만한 애로 찍히게 된 거예요. 요즘 학교에서 일어난 친구들 사이에 부당한 일을 주제로 한 드라마나 영화가 많이 있잖아요. 정말 거기에서 나오는 것처럼 저도 꽤 심하게 학교에서 안 좋은 일을 많이 당하게 되었어요. 저는 그 일을 계기로 인해서 더 소심하고 더 말이 없고 더 주눅이 들어버린 아이로 자라게 되었어요. 당연히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이 두려워졌고 누군가가 저에게 말만 걸어도 소스라치게 놀라는 과민 반응의 끝판왕이 되었죠. 저는 도무지 변할 수 없는 성격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대학도 진학하지 않고 직장 생활 또한 할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제 인생의 가장 큰 스트레스나 다름없었으니까요. 그런 저에게 유일한 친구이자 유일한 구원이고 바깥 세상이었던 게 바로 정아였어요. 저희 부모님도 마찬가지지만 정아도 제가 28살이 될 때까지 집에만 콕 틀어박혀서 방 밖으로도 잘 나오지 않으니까 무척이나 걱정이 되었나 보더라고요. 나랑 같이 사업을 한번 해보지 않을래? 너한테 무리한 일은 절대로 시키지 않을게. 내가 뭐 잘 되는 거라는 보장도 없기는 한데 아무래도 사업이다 보니까 혼자 하는 건 힘에 부칠 것 같고 네가 내 절친이니까 나를 도와준다면 내가 힘내서 해볼 수 있을 것 같아. 정아는 조심스럽게 저에게 제안을 했고 저희 부모님은 제가 제발 뭐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정아의 편에 서서 저의 등을 떠미셨어요. 그래, 정아랑 함께 한다고 하면 두렵지 않지 않니? 그리고 정아 이야기 들어보니까 너는 회사에 출근을 할 필요도 없을 것 같더라. 너도 네 인생을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그려야 하는데 이대로 살기엔 너의 청춘이 너무 아깝지 않니? 사업 자금은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내내 집에만 있었는데 네가 무슨 돈이 있겠니?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도와줄 테니까 한번 해봐. 부모님께서도 은근히 기대를 걸고 이야기를 하시고
정아도 제 성격을 잘 알고 있었으니 저에게 무리한 일을 시키지 않을 것이라 믿게 되었어요. 하지만 사업이라는 게 아무래도 영업이라는 걸 해야 할 때도 있고 제가 공동대표로 있는 건데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자리에 끼지 않을 거라는 보장이 없긴 했죠. 나는 알다시피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자리에 가고 싶지 않고 다른 사람을 마주하는 것도 무섭고 그냥 지금이 좋은데? 내가 너 성격을 몰라서 그러는 것 같아? 걱정하지 마. 절대로 네가 생각하는 그런 일은 없게 할 테니까 나 한번 믿고 따라와 줄 수 있지? 내가 절대로 너한테 어려운 일 만들지 않도록 노력할게. 내가 만약 너 곤란하게 하잖아? 그럼 내 손에 장을 찢은다. 그렇게까지 말을 해주는데 제가 어떻게 정아를 믿고 따라가지 않을 수가 있나 싶겠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매일 집에만 있다 보니까 시간을 때울 것이 없어서 손으로 끼적이면서 하는 일을 참 잘했어요. 팔찌 같은 것도 잘 만들고 휴대폰을 꾸미는 액세서리 같은 것도 잘 만들었죠. 그중 제일 잘했던 일은 컴퓨터로 그림을 그리는 일이었어요. 제가 하도 바깥 세상과 차단을 하고 지내다 보니까 부모님께서 사회를 인터넷으로라도 배우라고 컴퓨터를 방에 설치해 주셨거든요. 컴퓨터로 할 일이 없으니까 포토샵 일러스트라는 프로그램을 깔아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는데 그림쟁이들이 올리는 사이트에 그림을 올리면 꽤 반응이 좋았어요. 정아는 저에게 휴대폰 케이스 사업을 하자고 했고 저에게 집에서 디자인만 해서 파일을 보내주면 자기가 만들어서 팔겠다고 했어요. 저야 뭐 워낙 그림 그리는 일을 좋아했고 정아가 알아서 판매까지 다 한다고 했으니 집구석에서 나올 일도 없고 사람들과 마주치지 않는다고 하니 좋다고 했죠. 솔직히 말해서 제가 어디 가서 취직을 하고 돈을 벌 수가 있겠어요. 정아가 내밀어준 손을 잡지 않으면 그러다 독거노인으로 굶어 죽을 수도 있겠다 싶더라고요. 저도 부모님께 언제까지고 의지하면서 살 수는 없으니까 정아의 제안이 달콤하게 느껴졌죠. 그렇게 시작하게 된 서툰 사업은 점차 자리를 잡게 되었고 5년이 지나고 나서 정말 저희 두 사람이 일궈냈다고 하기에는 큰 성과를 이뤄냈어요. 정아가 발로 뛴 부분이 많아서 저는 숟가락만 얹긴 했지만 업계에서 탑자리를 찍을 만큼 성장을 하게 되었죠. 제가 워낙 그림을 독특하게 그리기도 했고 젊은 사람들의 취향을 저격해서 그런 건지 제가 만든 디자인들이 유독 잘 팔렸어요. 제가 디자인을 한 케이스들은 전부 저작권 출원도 받았고요. 따라 만드는 곳이 없도록 저만의 색깔을 제대로 입힌 케이스를 만들었죠. 가끔 가다가 다른 업체에서 비슷하게 만들어 팔긴 했는데 저작권이 등록되어 있으니까 사용료를 내지 않으면 소송을 걸어서 판매 중지를 시키기도 했어요. 당연히 다른 곳에서는 살 수 없는 제품이다 보니 저희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불티나게 더 팔리기 시작했고요. 많은 고객님들께서 리뷰 쓰는 시간을 아까워하지 않을 정도로 폭발적인 반응까지 얻게 되었었죠. 업계에서 탑을 찍다 보니 자연스럽게 회사도 확장을 하게 되고 직원들도 많이 늘게 되었어요. 그 중에서도 저의 존재를 아는 직원들은 사실 몇 안 되긴 했고요. 입사를 한 지 오래된 초창기에 뽑은 직원들이나 저를 알까 말까 했죠. 제가 사무실에 출근을 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급박한 일이 있을 때만 겨우 고개 푹 숙이고 한두 번 갈까 했으니까요. 저는 지금의 인생이 너무나도 행복하고 마음에 들었어요. 돈은 돈대로 벌면서 집에서 그림만 하루 종일 그려도 잔소리하는 사람, 밖에 나와서 바람을 쐬라 하는 사람 하나도 없었으니까요. 정아 덕분에 제 인생 최고의 시기를 맞이하며 살고 있다고 누구보다 좋아했는데 정아는 저보다 욕심이 조금 더 많은 친구였어요. 이제 네가 일도 하고 돈도 벌고 하니까 내 소원을 다 이뤘구나 싶었는데 말이야. 그러고 나니까 이젠 네가 시집갈 걱정이 드는 거 있지? 남자라고는 한 번도 만나본 적 없는데 이래서 어떻게 시집을 가려나 싶기도 하고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다. 너나 결혼해서 조카나 낳아주고 행복하게 살면 됐지. 나는 지금이 내 인생 최고로 행복한 시기인데 결혼은 무슨 결혼이야? 애초에 나는 결혼에 대한 생각이 없어서 아쉽지도 않아.
얼굴도 예쁘게 생겨서 햇빛 한 번 안 봐서 새하얗고. 근데 왜 남자 만날 생각이 안 들까나? 나는 네가 시집도 좋은 집안에 좋은 사람 만나서 갔으면 좋겠어. 항상 나는 네 걱정이 앞서는 거 알지? 정말 친구들 말대로 우리가 전생에 부부였나 싶다. 이왕이면 너랑 똑같은 사람 아니면 싫다 나도? 어디에 정합 한방인 남자 없나? 그러면 내가 뒤도 안 돌아보고 시집을 갈 텐데. 정하고 우리 부모님이고 제가 시집을 갔으면 좋겠다는 욕심이 서서히 고개를 든 것이었어요. 제가 워낙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걸 싫어하고 기피하니까 선자리에 내보낼 수도 없고 다들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던 거죠. 정작 저는 결혼에 대한 생각도 없고 제 미래에 남편과 아이를 상상해 본 적도 없는데 말이죠. 이제는 일도 어느 정도 적응을 했고 말만 해도 뚝딱 잘해오니까 차츰 일을 늘려보는 게 어때? 밖에 나가서 같이 바람도 쐬고 말이야. 물론 너에게 트라우마로 자리 잡은 건 알지만 너도 노력이라는 걸 조금은 해봐도 괜찮지 않겠어? 나랑 같이 밖으로 나가보자. 저도 어느 정도 돈도 벌고 행복한 인생을 살면서 마음에 여유가 생기다 보니까 용기를 내봐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처음으로 한 일은 그나마 몇몇 직원들의 얼굴도 알고 있고 다들 일이 바빠서 저에게 관심을 주지 않을 것 같은 회사에 출근을 하는 일이었어요. 한 달에 2번 정도는 출근을 하기로 정화와 약속을 했고 어느 정도 적응이 되자 일주일에 한 번씩 출근을 하게 되었죠. 물론 제가 공동사장이라는 걸 사람들이 아름아름 알게 되었지만 정화가 티내지 말라고 직원들에게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에게 섣불리 말이라도 걸어서 제가 긴장을 하게 되고 트라우마가 번지게 되면 출근을 하지 않을 것 같아서였나 봐요. 제가 부담스러워서 갑자기 숨어버리게 되면 그동안 노력을 했는데 말짱 도루묵이 되는 거니까요. 직원들은 정말 고맙게도 제가 먼저 눈을 마주쳐서 인사하거나 물어볼 것이 있어서 말을 걸기 전까지는 저에게 말을 걸지 않았어요. 분명 활발한 직원들은 제가 궁금해서라도 대표님 하면서 다가올 법도 한데 꾹꾹 참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게 얼마나 고맙던지. 이렇게 배려를 해주는 사람들이 넘쳐나는데 저는 그동안 무슨 겁을 먹고 숨어 살았던 건지 참 우습더라고요. 덕분에 저는 회사에 출근을 해서도 부담을 느끼지 않게 되었어요. 업무상 부딪히는 직원들과 대화도 나누게 되었고 그 이후에는 더 용기를 내어서 정화와 둘이 여행도 다니게 되었어요. 여행을 다니니까 오히려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큰맘 먹고 해외여행을 떠나게 되었어요. 유럽이라는 먼 나라로 떠나게 되었는데 글쎄 저희가 유럽 한복판에서 소매치기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너무 당황해서 범인을 쫓아가야 한다는 생각도 못하고 우두커니 서 있는데 그때 어떤 남자가 그 순간에 저희를 도와주었어요. 정말 그렇게 발이 빠른 사람은 우사인 볼트 이외에 처음 본 것 같았어요. 소매치기범을 뒤쫓아가서는 저희 물건을 되찾아 주었고 저와 정아는 진심으로 고마움을 느꼈죠. 지갑 안에 여권이랑 돈이랑 카드 다 들어있었는데 찾아주지 않았다면 한국으로 가는 것도 막막했을 거예요. 정말 감사해서 어쩌죠? 저희가 답례라도 해야 할 것 같은데 혹시 시간 괜찮으시면 식사라도 함께하는 거 어떠세요? 저희가 밥 살게요. 남자의 일행은 배낭여행을 와서 배가 고팠다면서 한 끼 거하게 얻어먹겠다고 너스레를 떨었어요. 저는 당연히 자연스럽게 같이 움직이게 된 일행이 생기면서 부담스럽긴 했죠. 처음 보는 사람들이고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도 몰랐으니까요. 하지만 제 지갑을 찾아주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했고 그러다 보니까 다음에도 같이 돌아다니자며 연락처까지 교환하게 되었어요. 나이대도 비슷한 사람이었고 처음으로 생긴 남자인 친구라 두근거리는 마음도 있었죠. 귀국을 해서도 몇 번 연락을 해서 만나게 되었고 제 인생에는 또 다른 꽃이 피기 시작했어요. 신기함으로 시작된 마음은 점점 호감으로 바뀌게 되었고 저는 이 남자가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오랜 시간 만나온 연인이 있었던 정아는
저에게 그게 바로 사랑의 시작이라면서 잘 해보라고 등을 떠밀었어요. 정말 다행인 건 이 남자도 저와 같은 마음이었는지 제 연락을 시시각각 잘 받아주더라고요. 저희 둘은 아무래도 첫 만남이 좀 특이하다 보니까 부담 없이 만나서 추억을 공유하는 사이로 발전하게 되었고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이 남자는 정의감도 넘치고 참으로 성실하다 싶은 남자였어요. 나는 원래 경찰이 되고 싶었는데 이상하게 경찰 공무원 시험을 아무리 열심히 준비를 해도 실수를 해서 탈락을 하더라. 아무래도 나랑은 적성이 안 맞는 일이다 싶어서 회사에 취직을 했는데 오히려 취직하길 잘한 것 같아. 예비신랑은 중소기업이긴 했지만 꽤 건실한 회사에 취직을 했고 능력을 인정받아서 사내에서도 인기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책임감 있게 해내는 사람이라 그런지 노력도 엄청나게 했고 인정을 받기 위해서 그 누구보다 발로 뛰는 사람이었죠. 덕분에 회사에서도 아주 빠르게 자기 자리를 찾아가게 되었어요. 이번에 내가 회사 최초 최연소 과장 타이틀을 얻게 될 것 같아. 정말 이날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몰라. 더욱 단단하게 버텨서 내가 당신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해줄 테니까 나한테 미래를 맡겨주었으면 좋겠어. 연애를 시작하고 10개월 만에 최연소 과장 타이틀 자리에 앉게 되었던 소식을 전하면서 저에게 프로포즈를 하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형식적인 프로포즈와 달리 본인의 성과를 입증하면서 한 프로포즈라 그랬을까요? 식상한 꽃다발 하나 전해주는데도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예비신랑은 제가 학창시절에 무슨 일을 당했었는지 전부 다 정화에게 전해 듣고 누구보다 저를 이해해주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데이트를 할 때에도 사람이 많이 몰리는 곳은 피해서 데이트 코스를 짜왔고 본인 친구들이 저를 소개시켜달라고 했을 때도 잘 막아주던 사람이었어요. 배려심으로 똘똘 뭉쳐있는 사람이었고 늘 제 기분을 살펴봐주는 사람이었지요. 그러니까 저랑 정아가 소매치기를 당했을 때도 자기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나서서 도와주지 않았을까요? 저는 진국인 예비신랑의 진심을 보았고 이 사람과 같은 마음이라는 것을 깨닫고 결혼을 하기로 결심을 했지요. 그렇게 프로포즈를 받고 처음으로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가는 날을 잡게 되었어요. 아무래도 날을 잡은 이후부터 긴장감에 식은땀까지 날 정도였죠. 제가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에 서툴다 보니까 걱정이 엄청나게 되더라고요. 어떡하지? 너무 긴장이 되어서 일도 손에 잡히지가 않고 밤에 잠도 오지를 않아. 나 이러다가 큰 사고라도 치면 어떡하지? 걱정하지 마. 우리 부모님께서는 당신이 실수를 한다고 해도 질책하실 분이 아니라 너그럽게 이해해 주실 분들이셔. 저는 당연히 예비신랑의 성품을 보았을 때 시부모님에게 물려받은 성품일 거라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예비신랑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법 아니겠어요? 예비신랑이 바르게 자란 것은 전부 가정교육을 제대로 받았기 때문이라 생각을 했지요. 당연히 저는 마음을 푹 놓고 인사를 드리러 가게 되었는데 그것은 전부 제 착각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제가 상당히 눈매가 무서운 사람을 보면 긴장을 하는데 예비 시어머니의 눈매가 사납게 찢어져 있더라고요. 인상이 너무나도 무서웠던 예비 시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위아래로 훑어내리기 시작했어요. 잘 왔네. 오느라 고생 많았어. 일단 자리에 앉아서 차근차근 이야기라도 나눠볼까? 저는 앉아서 이야기를 하자고 하시는 예비 시아버지의 말에 끄덕이면서 소파에 앉았는데 그 순간 예비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리더군요. 예, 너는 인사도 똑바로 안 하고 일단 앉는 건 어디서 배운 버릇이니? 어른이 앉으라고 했어도 인사는 하고 그 뒤에 앉아야 할 거 아니야. 그 말에 저도 그렇고 예비 신랑도 당황을 했죠. 거기다가 제가 살짝 쫄아 있었는데 그런 비난 섞인 말까지 듣게 되니까 긴장감이 한 번에 몰려오는 거예요. 제가 겁을 먹게 되니 그때부터 잘하지 않는 실수를 연발하게 되었어요. 그래, 너는 어디 대학을 졸업했니?
우리 아들은 그래도 서울에 있는 4년제 학교를 나왔는데 적어도 비슷한 수준은 돼야지. 저는 사정이 있어서 대학을 나오지 않았어요. 대학에서 배우고 싶은 것도 없었고요. 뭐라고? 지금 그럼 고졸이라는 소리야? 고졸이 어디서 일을 하니? 받아주는 회사는 있고? 아유, 내가 기가 막혀서 원. 지금은 휴대폰 케이스를 만드는 회사에 재직 중에 있어요. 기가 확 죽어서 개미만한 목소리로 말을 했더니 예비 시어머니가 인상을 확 쓰면서 개인 회사냐고 물어보시길래 저는 그게 규모를 말하는 게 아니라 제가 운영하냐는 뜻인 줄 알았죠. 그래서 개인 회사라고 말을 했더니 한숨을 푹푹 쉬시더라고요. 아이 그래? 휴대폰 케이스를 만드는 회사구나. 혹시 어디 회사인지 내가 알 수 있을까? 오프라인 매장도 있고 온라인 매장도 있어서 아마 아실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어디 케이스라고 업계에서는 꽤 유명한 회사예요. 나도 알지. 내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휴대폰 케이스가 거기 회사 거거든. 여기 케이스가 아주 튼튼하고 오래 가더라고. 내 친구들한테도 소개해줬단다. 그러면서 케이스를 보여주시는데 제가 디자인해서 만들었던 케이스더라고요. 제가 만든 거라고 자랑을 하고 싶었는데 그 순간 시어머니가 말을 가로막았어요. 딱 보아하니까 거기서 제가 해봐야 무슨 일이나 하겠어. 저런 성격으로 손님 응대나 잘 하겠냐고. 매장에서 일을 하는데 저렇게 소극적으로 나오면 누가 살아오겠어? 회사가 이름만 있지 아무것도 없는 빈 껍데기 같구먼. 아이고 답답해 죽겠네. 예비 시어머니는 제가 휴대폰 케이스 매장에서 판매사원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하셨나 보더라고요. 제가 대학을 나오지 않았다고 하니 편견에 휩싸이신 것 같았어요. 물론 저도 그 자리에서 정정을 하고 싶었지만 예비 시어머니가 계속해서 저에게 질문을 폭탄처럼 쏟아내시는 바람에 정정할 틈이 없었어요. 어른이 이야기를 하는데 말을 끊고 저 휴대폰 케이스 디자인해요 라고 말을 했다가는 욕이나 얻어먹을 것 같았거든요. 집은 좀 사는 편이니? 노후 준비는 얼마나 되셨는지 알고? 너는 모아둔 돈이 얼마나 있니? 결혼을 하려면 적어도 돈은 모아뒀겠지. 너무 무섭게 다그치면서 이야기를 하시니까 저도 겁을 먹고 긴장을 해서 목소리가 벌벌 떨리고 혀가 꼬여서 말이 제대로 나오지가 않더라고요. 거기다가 제가 손을 덜덜 떨고 있는데 마시라고 주신 찻잔을 들다가 그만 긴장해서 쏟아버린 거예요. 예비 신랑이고 예비 시부고 뜨거운 차를 쏟았으니 괜찮냐고 걱정스러운 말을 하시는데 예비 시어머니만 딴소리를 하시더라고요. 아니 이거 이태리에서 사온 카펫인데 거기다가 차를 쏟으면 어떡해? 한번 호통을 들었으니까 그때부터 더 무서워지기 시작했어요. 저도 이런 제 성격이 너무나도 밉고 싫고 하지만 어쩌겠어요. 어릴 때부터 쭉 이런 성격으로 자라왔는데 저도 고칠 수 있다면 100번이고 고치고 싶죠. 제가 뜨거운 차를 다리에 쏟았는데 닦을 생각도 하지 못하고 호통 소리에 놀라서 멍하니 가만히 있었어요. 그 모습 또한 답답했는지 예비 시어머니가 저에게 손가락질을 하시며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런 답답한 애랑 결혼을 하겠다고?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는데 평생 어떻게 살겠다는 거야?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아서 고개를 푹 숙였는데 예비 시어머니가 저를 보더니 혀를 끌끌 차면서 너 지금 우니? 하시더라고요. 보다 못한 예비 시아버지가 말리셨어요. 아니 이 사람이 왜 이래? 처음 보는 자리에서 호통이나 치고 사람기를 죽이고 그러냐고. 뭘 잘못했다고 쥐잡듯이 사람을 잡아. 그래요. 어머니가 너무하셨어요. 긴장해서 실수를 할 수도 있지. 뭘 그런 걸로 처음 보는 사람한테. 낯설어서 그럴 수도 있죠.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고 오늘 실수를 조금 했을 뿐이에요. 평소에는 잘 웃고 사소한 거에도 행복해하는 사람이라고요. 예비 시어머니는 더 볼 것도 없다는 듯이 입을 꾹 다물고 있는 저를 보면서 마음에 안 드는 티를 팍팍 내며 자리를 비키셨어요. 예비 시아버지는 다음에 다시 이야기를 나누자며 저에게 집에 가보라고 하셨고 예비 시댁을 나오는 순간 예비 신랑이 따라 나와서 저를 꼭 안아주었어요.
처음이라 너무 불편하고 긴장하고 그랬지. 그런 거 치고는 실수도 별로 안 했고 대답도 잘했어. 잘 버텨줘서 고마워. 그 말에 저는 엉엉 울면서 예비 신랑에게 미안하다고 했지요. 제가 그 자리를 다 망친 것 같다는 기분을 지울 수가 없어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내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그런 제가 걱정이 되었는지 예비 신랑은 걱정하지 말라고 다 괜찮을 거라면서 저를 계속해서 안심시켜 주었어요. 하지만 정말 사건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예비 시어머니가 제가 일을 하고 있는 사무실 위치를 예비 신랑에게 물어봤었나 봅니다. 제가 일주일에 한 번 출근을 하고 있었는데 그날 딱 예비 시어머니가 사무실로 들이닥친 거예요. 여기는 어떻게 오셨어요? 각설하고 나랑 이야기 좀 하자. 어디 조용한 이야기를 나눌 공간은 없니? 내가 바빠서 자리를 옮기지는 못하겠구나. 저는 예비 시어머니를 회의실로 모셨고 예비 시어머니가 자리에 앉자마자 건너 자리에 앉았는데 저에게 커피 한 잔도 안 타오는 거냐고 타박을 하시더라고요. 부랴부랴 나가서 커피까지 타하고 그제서야 자리에 앉아서 무슨 일로 오신 건지 물어보았죠. 그랬더니 짜증이 섞인 목소리로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지금 이 회사에 너를 만나러 몇 번째 오는 건 줄 알고 있니? 내가 지금 3번째 방문해서야 겨우겨우 너를 만났다. 너는 회사를 뭘로 다니는 거냐? 이렇게 출근을 안 해도 괜찮은 거야? 어찌 된 게 직원들에게 물어봐도 네가 누군지를 모르더라. 그래서 네가 무슨 돈을 얼마나 벌고 이 회사에서 계속 일을 할 수 있겠어? 제가 대표 자리에 앉아있다고 말을 할 틈도 주지 않고 잔소리를 계속해서 하시는데 정신이 혼미해질 것 같았어요. 너 무슨 사장백으로 들어온 낙하산이라도 돼? 기본급만 받고 사대보험 받게 해주려고 자리 채우는 직원이니? 어디서부터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생각을 정리하고 말을 하려고 입을 다무니까 답답해 죽겠다면서 가슴을 팡팡 치시더라고요. 저는 저에게 생각할 시간을 주지 않는 예비 시어머니가 너무나도 야속했어요. 아우 답답해. 네가 입을 다무니까 내가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말을 하마? 우리 아들한테 너는 너무 모자란 사람이다. 우리 아들이 너무 아까워 죽겠다고. 이 결혼 허락 못하겠다. 너네들이 사랑이니 뭐니 하겠지만 그거 정말 잠깐이다. 헤어지면 또 남남되는 게 사랑이라는 거야. 그 말을 상견례 전날 이야기를 한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요. 저희 부모님께서는 저 시집 간다고 예비시댁 처음으로 보는 자리라고 정장도 준비하시고 상견례 자리에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연습까지 하시는 중이었어요. 그런데 예비 시어머니가 직장까지 찾아와서는 저에게 결혼을 허락 못하겠다고 한다는 건 상견례고 나발이고 다 없던 일로 하자는 뜻 아니겠어요? 어머님, 내일이 상견례 하는 날인데 전날 찾아와서 갑자기 결혼 허락을 못 하시겠다니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아들이 이번에 최연소 과장으로 승진까지 했다. 알고 있지? 너 같은 애한테 가당키나 하니? 어디 사업하는 건실한 여자가 붙으면 몰라도 우리 아들은 그런 중소기업에 놀 인물이 아니다. 경찰을 했어야 했는데 생각을 해봐라. 너한테 우리 귀한 아들이 어울리겠냐고. 소심하고 말도 제대로 못하는 애가 우리 아들 뒷바라지를 어떻게 하려고 그래? 내조의 여왕이 뭔지 몰라. 자고로 여자가 내조를 잘 해야지만 남자도 승진 팍팍하고 기사라서 평생 직장 다니며 돈 벌어오는 거야. 제가 또 순간 울컥해서 고개를 푹 숙이니까 바로 혀를 끌끌 차시더라고요. 에휴, 이런 모습까지 하나하나 마음에 드는 구석이 전혀 없어. 네가 어디 사장님이라도 됐으면 말을 안 해. 일개 직원이 출근은 왜 안 해? 그러면서 제 말은 들을 생각도 없이 자리에 일어나서는 다시 한번 경고를 하시더라고요. 알아서 마음 정리하고 우리 아들한테 오늘 이야기는 하지 말아라. 잘 헤어지는 걸로 알고 있을 테니까. 그게 서로 좋은 거야. 알았지? 나는 이만 가볼 테니까 네 결정 신중하게 하길 바란다.
여기서 왜 예비 신랑이 저에 대한 이야기를 예비 시어머니에게 안 했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예비 신랑이 말하길 예비 시어머니 성격이 원체 저렇게 고집불통해 남이 하는 말도 잘 안 듣고 아나무인이래요.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고 남이 무슨 말을 하든 귀 기울여 듣지를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예비 신랑도 그런 자기 엄마 성격에 진절머리가 나서 저에 대해 자세하게 말을 하지 않았고, 예비 신랑이 대학 들어가자마자 자취를 시작해 본가에서 나와서 산 세월이 10여 년 정도 되었기에 애틋한 모정도 없다고 했었죠. 그러니 저에 대한 이야기를 할 기회도 하고 싶지도 않았다고 했어요. 되려 잘된 점은 예비 시어머니가 저에 대해 잘 모르니 예비 시어머니의 진짜 얼굴을 보게 된 거죠. 그리고는 회의실 밖으로 나가시는데 순간 이대로 보내면 정말 예비 신랑과 이별을 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것만큼은 안 되겠다는 생각에 인생 최대의 용기를 내어서 예비 시어머니를 붙잡으러 뛰쳐나가는데 제가 지나가던 직원이랑 부딪히면서 넘어지고 말았어요. 제가 확 고꾸라지니까 직원이 저를 일으켜주면서 말을 했지요. 대표님 괜찮으세요? 어떡해, 무릎에 상처 들겠다. 죄송해요. 제가 너무 급해서 그냥 막 뛰어나왔어요. 그 순간 대표라는 말에 시어머니가 뒤를 확 돌아보더라고요. 저는 직원에게 괜찮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비 시어머니가 눈을 확 치켜뜨면서 직원을 향해서 대표? 하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 저희 대표님이요. 혹시 대표님 어머님이세요? 저희 대표님 외모 너무 부러웠었는데 지금 보니까 어머님께 물려받았나 봐요. 그러면서 직원이 너스레를 떠는데 예비 시어머니가 저 한 번, 직원 한 번 보더니 다시 직원에게 묻더라고요. 지금 제가 여기 회사 대표라고요? 아니, 내가 들은 게 맞나? 여기 대표가 왜 쟤야? 이상하네. 직원이 예비 시어머니의 말을 듣더니 뭔가 이상하다 싶었는지 저를 한번 바라보면서 대표님 어머님 아니시냐고 조용히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아무 소리도 하지 않자 갑자기 예비 시어머니가 웃으면서 직원을 향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대표 시어머니 될 사람이에요. 우리 며느리가 글쎄 여기 대표인 것도 모르고 내가 깜빡 속았네. 나한텐 직원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더니 이 사업체를 운영하는 대표였어? 아이고. 제가 벙찐 얼굴로 예비 시어머니를 바라보니까 헛기침 2번 하시더니 예비 시어머니가 그러더라고요. 네가 여기 대표라는 말은 왜 안 했니? 너 정말 해도 너무한다. 속일 게 따로 있지 그런 걸 속여? 제가 일부러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던 건 아니고요. 말할 틈을 주지 않으셔서요. 그러니까 그래서 네가 그렇게 출근을 안 하고 띵까 했구나. 이 회사가 우리 며느리 거라서 그런 거였어. 제가 갑자기 돌변한 예비 시어머니의 태도가 낯설어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으니까 저를 달래듯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너한테 실수를 좀 한 것 같긴 한데 그건 네가 꽁꽁 숨겨서 그런 거니까 쌤쌤하니니? 저보고 결혼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마음에 드는 구석 하나도 없다고요. 어머, 그건 네가 여기 회사 대표인지 몰라서 그런 거지. 너는 왜 사람을 이상한 사람으로 만드니? 제가 회사 운영 안 했으면 며느리감으로 부족하다는 뜻이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셔서 저도 상처받았어요. 그래, 내가 말 실수 좀 했다. 자리가 사람을 만드는 거라는 말도 있지 않니? 내가 이랬다 저랬다 해서 미안한데 우리 아들 누가 봐도 건장하고 멋진 사람이다. 너도 알지 않니? 나도 우리 아들 최고로 좋은 자리에 장가 보내고 싶지 않겠어? 처음 만난 자리에서 말도 제대로 못하고 고졸이라는 애한테 보내고 싶겠냐고. 예비 시어머니가 솔직하게 속마음을 털어놓는데 이야기를 듣는 내내 저 같아도 저한테 그런 귀한 아들을 장가 보내고 싶지 않겠더라고요. 그래서 아무 소리도 하지 않으니까 예비 시어머니는 제가 기분이 상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을 했는지 변명이 가득 섞인 말을 했어요. 제 기분을 살피면서 이야기를 하는 걸 보니까 또 속물로 보이더라고요.
그래도 회사 대표라고 하니까 달리 보이네. 그런 성격이 진중하게 일 처리를 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될지도 모르겠고. 내일 상견례 자리에 안 나올 건 아니지? 내일 보자꾸나. 그렇게 제 눈치를 보고 가시더라고요. 갑자기 제 눈치를 보는 예비 시어머니를 보면서 이게 무슨 일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정아에게 있었던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정아가 불같이 화를 내더라고요. 야, 그런 수모를 당하면서까지 결혼을 해야겠다고? 보통의 시부모들은 그런 소리 안 해. 도대체 네가 뭐가 모자라서 그런 소리를 듣고 있어? 나 이 결혼 반대야. 내가 너를 이 자리까지 끌어내려고 얼마나 힘을 썼는데. 그런 인간들 만나서 숨는 거 절대 못 봐. 정아는 저에게 화를 냈지만 저는 예비 신랑을 정말 진심으로 사랑했고 예비 신랑 없이는 하루하루가 사는 게 너무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비 신랑 내면이 정말 단단한 사람이라고 했었잖아요. 예비 시어머니는 절대로 오늘 있었던 일을 예비 신랑에게 이야기하지 말라고 했지만 아니요, 알아야 할 것 같았어요. 저는 결국 그날 저녁에 끙끙 혼자서 앓다가 예비 신랑에게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어요. 뭐라고? 어머니께서 회사까지 찾아가서 그런 일을 벌이셨단 말이야? 아, 내가 정말 쪽팔려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 내가 정말 미안해.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제대로 설명을 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어. 정말 미안해. 내가 대신 어머니께 이야기해서 사과시킬게. 정말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다시 한번 설명할게. 용서해줘. 그날 저녁에 예비 신랑은 저에게 계속해서 사과를 하며 예비 시어머니를 찾아가서 고함을 지르더라고요. 당장 저에게 사과를 하라면서 휴대폰 너머로 예비 신랑의 목소리가 들리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왈칵 터지더라고요. 이렇게까지 저를 위해서 화를 내주고 사랑해주는 사람인데 제가 어찌 이 사람과의 미래를 꿈꾸지 않을 수 있겠나 싶어서요. 예비 시어머니랑 예비 신랑이 서로 다투는 소리를 듣다가 전화를 끊고 제 생각을 정리하기 시작했죠. 다음 날이 되고 들뜬 부모님께 상견례 자리에 가지 말라는 말을 할 수가 없었고 밤새 고민을 한 끝에 결혼을 진행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상견례 자리에서 마주친 시어머니의 얼굴을 보는데 순간 제 표정이 굳어지는 건 어쩔 수 없더라고요. 예비 시어머니도 밤새 예비 신랑에게 시달린 건지 표정이 별로 좋아 보이지 않았는데 자리에 앉자마자 예비 시어머니가 일어서더니 고개를 숙이며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경거망동한 행동을 해서 예비 며느리에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이제 가족이 될 사이인데 제가 너무 제 생각만 하고 아이에게 막말을 했네요. 사과를 하라고 난리를 쳐서 억지로 하는 것 같아 보이지는 않았어요. 예비 시어머니는 헛기침을 한 번 하더니 본인 속내에 있는 이야기들을 쭉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애가 성격도 소심하고 답답하고 고졸이라고 하길래 우리 아들이랑 결혼하지 말라 했어요. 그런데 회사를 운영하는 강단 있는 여자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아들이 결혼 못하면 자기가 접신물에 코박고 죽겠다고 하는데 제가 잘못했다 싶더라고요. 사과를 꼭 해야겠다 싶어서 이 자리를 빌어 인사드립니다. 그 말에 저희 부모님도 꿀먹은 멍어리가 됐죠. 순간 저랑 눈이 마주쳤는데 부모님 두 분이 눈빛으로 정말 그랬냐, 이 결혼 할 거냐 하는 표정을 지으시대요. 저도 이 자리에서 말을 하긴 해야 하는데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숨을 고르는 동안 예비 신랑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도 반성하고 계시고 저도 앞으로 이런 일 없게 하겠습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걸 어려워하는 여잔데 제가 더 천천히 자리를 마련했어야 했었어요. 결혼하고 싶은 마음에 제가 지켜줄 수 있다고 자만한 덕에 상처를 입혔습니다. 죄송합니다. 예비 시아버지도 옆에서 같이 죄송하다고 말을 거들고 앞으로는 집안 단속 철저하게 잘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예비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눈치를 보면서 죄송하다고 사과를 하며 저에게 마음의 상처를 하루 빨리 잊도록 열심히 노력하자고 했어요. 뭐 형식적인 모습이 아니라 진짜로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사과로 들려서 제 마음도 서서히 풀려가고 있었어요. 물론 제가 회사 대표라는 이야기를 듣고 놓치고 싶지 않은 마음에 일단 진심인 척 사과를 하는 걸 수도 있겠죠.
저랑 정아가 얼마나 노력을 했고 이 회사를 업계 탑으로 올려놓기 위해서 발에 땀이 나게 뛰었는지 예비신랑은 다 알고 있었으니까요. 제 회사에 대해서 줄줄이 설명을 하고 제 자랑을 하고도 남았을 사람이에요. 예비 시아버지가 분위기를 바꾸어 보겠다고 휴대폰 케이스를 보여주면서 저에게 인자하게 말을 하시더라고요. 아이, 이것도 며느리가 만든 거라며. 내가 아주 튼튼하고 예뻐서 오래 사용하고 있단다. 이렇게 꼼꼼하게 작업을 하는 사람인데 집안도 꼼꼼하게 살필 거라 생각한다. 앞으로는 상처받는 일 없도록 우리 같이 단단해지 마. 그 말에 저희 부모님께서 긴장감에 멈춰있던 숨을 턱 놓으시더라고요. 저희 딸이 어릴 때 많은 아픔을 겪어서 소심해진 거랍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긴장하는 버릇도 그 때문에 생겼고요. 그래도 한번 마음을 열면 괜찮아지는 아이니 그 시간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각자의 사정이 있는 법인데 제가 너무 처음부터 타겟인 것 같습니다. 제가 너무 제 생각만 했던 탓이지요. 이렇게 제 그릇이 작은 걸 확인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며느리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할게요. 미안합니다. 서로 그렇게 사과를 하고 화해를 하고 받아들이고 상견례가 진행이 되었어요. 날짜를 잡고 서로 집안에서 해줄 수 있는 것들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서 저와 예비 신랑은 행복한 미래를 그렸어요. 그리고 드디어 이번 달이 저희 두 사람의 결혼식이랍니다. 6개월 동안 쉬지 않고 열심히 준비를 한 결혼식인 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축하를 받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사연을 올려보았어요. 앞으로 제 소심한 성격을 가족들이 받아들이고 제가 잘 살 수 있게 응원을 해주실 거라 믿어요.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도 제 미래를 위해 함께 축복해 주시고 용기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별 볼 것 없는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